저 이재명이 해내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정치, 희망을 일구는 믿음의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대전환 강원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진작부터 찾아뵙고 싶었지만 현직 도지사로서 방역과 도정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뒤늦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 점 강원도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강원도는 저에게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돌아가신 제 선친께서 태백의 장성 판광에서 광부로 일하셨습니다. 저의 큰 형님도 선친의 뒤를 이어서 삼척 도계에서 광부 생활을 오래 하셨고 지금도 강원도 태백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 덕분에 강원도에 아주 자주 왔었습니다. 강원도 형님 댁에 올 때는 강원도에 특이한 풍습이 있었는데 돌구이라고 우리 석탄 광부들이 계곡에 가서 돌판 위에 삼겹살을 구워 먹던 그런 것들이었는데 매우 인상적이었고 당시에는 맛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 온 계곡이 전부 시커먼 그 불에 탄 그릇인 돌이어서 참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거의 없어졌다고 하네요. 여하튼 강원도는 저에게 매우 푸근한 고향 같은 곳입니다. 강원도는 평화와 안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을 품고 있는 만큼 남북 관계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또 가장 크게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사 안보로 인한 각종 규제 때문에 개발과 성장에 심한 불이익을 입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원도는 또한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의 대부분을 군에 의존하는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국방개혁은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한 체류 장병수의 감소는 지역경제의 큰 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국가정책 변화에 따라서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형평성보다 배려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롭습니다. 튼튼한 평화가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남북교류가 평화를 뒷받침할 때 강원도의 미래 또한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로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경제, 강원 발전 약속을 계승하고 또 실천하겠습니다. 강원도를 한반도 평화 시대로 선도하는 전초기지로 또 그린 뉴딜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남북교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서 접경지역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024년에 예정된 강원도 동계 청소년 올림픽 남북 공동 주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화살머리 고지의 평화기념관 건립으로 DMZ 평화지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춘천철원 고속도로 춘천 구간의 신속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과 삼척 고속도로 건설이 매우 중요한 강원도 현안인 것 같습니다. 동해 부선철도, 속초 고성 고속도로, 평화 고속도로와 함께 신속하게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에 평화부지사를 임명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위한 대북 제재 면제 실무 매뉴얼까지 만들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비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경험과 의지를 살려서 강원도가 한반도 평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함으로써 강원 지역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탄소 국경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산업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대비하는
대대적인 인프라, 교육, 그다음에 과학기술 투자가 시급합니다. 당면한 기후변화 위기는 역설적이게도 강원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어 온 강원도는 신산업 발전을 위한 충분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대한민국 탄소 중립 시대의 견인차로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첫째,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추진 중인데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밀 의료산업 규제 자유특구의 실증 사업을 통해서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액화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및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국가균형 발전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는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한 불균형과 양극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 모두에게 위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 폭발로 교통, 주거, 환경 등의 일상의 위기를 겪고 비수도권은 인재 유출, 경제 침체를 넘어서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는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한 어려움까지 추가로 안고 있습니다. 국가균형 발전도 결국은 책임자의 의지와 결단 그리고 과감한 추진력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들이 국가균형 발전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저 이재명은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고 또 과감한 추진력을 가진 적임자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도 동서 간, 남북 간 심각한 불균형과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 취임 후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군사규제와 상수원 보호 등의 각종 규제로 저발전된 북동부 지역에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과거 북부에는 4, 남부에 6 정도 되던 투자 규모를 북부 6, 남부 4로 완전히 역전시켰습니다. 남부에 밀집되어 있던 공공기관들을 3차에 걸쳐서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표만 생각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국토균형 발전에서 경기도의 남북한 균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저항과 반발을 감수하고 단행해냈습니다. 정치적 손실이 있더라도 옳다고 판단하면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인 만큼 강한 의지와 결단으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내겠습니다. 저는 강원도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강원도를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강원도민들이야말로 매우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강원도민들께서는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나라와 지역 발전을 기준으로 판단해 오셨다고 확신합니다. 기회를 줄 때는 과감하게 주셨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이광재, 최문순 후보에게 강원도지사직을 맡겨주신 것도 강원도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입니다. 이번 대선도 강원도민들처럼 합리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세계는 이미 대전환기를 맞았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 기술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위기, 그리고 팬데믹이 일상화가 되는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칫 나라의 운명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큰 위기 앞에서 좌판이 우판이 하는 진영 논리는 사치일 뿐입니다. 지금 같은 위기의 시대에는 책임자의 위기 대응 능력과 검증된 실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은 누구나 하지만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수많은 성과로 실력을 검증받았고 증명된 수치가 보여주는 것처럼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 지속 1위, 그리고 공약 이행률 평균 95%가
이재명의 실력과 신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말만 앞세운 불신의 정치가 아니라 약속을 지킨 신뢰의 정치로, 그리고 실력으로 국민의 삶을 진정으로 바꿔내는 그런 실력의 정치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도민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우리 강원도의 미래가 열리고 대한민국의 앞날에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저 이재명이 해내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정치, 희망을 일구는 믿음의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대전환 강원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일보 이현애 기자입니다. 후보님께 두 가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는 현재 후보님께서 도지사직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당내외적으로 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원희룡 제주지사도 대선이 장난이냐 이러면서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두 번째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아까 앞서서도 국가균형 발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신 걸로 보이는데 많은 부분들을 강원도 현안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대표적인 비전과 또 정책이 있다면 하나만 꼽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도지사직 유지 여부에 대한 강론들박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이지 누리는 권세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본인의 선거운동에 편하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저버리거나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퇴를 종용하거나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직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들은 국회의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 선거운동은 뒤섞어가지고 공사구별이 안 되는 판에 단체장으로 하여금 왜 공무에 충실하지 못하느냐 지적을 하고 또 그러려면 차라리 경선 후보를 사퇴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쉽게 용납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공직자의 책임 그리고 의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원도의 발전의 비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째로는 지역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또 각 지역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제약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역시 재원 투자에서 또는 인프라 구축에서 산업 배치나 교육기관 배치 등의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단일한 기준에 의한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지방의 가점과 우선권을 충분하게 주어서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도권 단체장을 10여 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언제나 성남시장을 할 때부터 제가 주장했던 것이 자치분권의 강화, 국토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말씀드려왔습니다. 강원도는 이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죠. 바다, 수, 관광자원. 그리고 제약 요인은 이제 접경지대라는 점, 그리고 산악 지형이 많아서 이게 통상적인 서해안 지대와는 좀 다르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될 겁니다. 저는 이 바다, 산, 풍부한 자연 관광 자원 이걸 활용한 관광 산업으로 집중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해안의 에너지 벨트 또 원주 중심의 의료 기기를 중심으로 한 미래 메디컬 산업 또 춘천이 요즘 특수하게 시행하고 있는 수열 에너지 산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 단위의 좀 적극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돈도 부자한테 100만 원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100만 원이 가치가 다른 것처럼 국가 차원의 재정 배분에 있어서도 똑같은 금액이 똑같은 효율이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절실한 지역에는 똑같은 금액의 재원도 훨씬 큰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들을 고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부장님. 네, 연합뉴스 이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연합뉴스 이재현 기자고요. 네. 크게 한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까 앞전에서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2024 강원 공개 청소년 올림픽 네. 지원을 많이 아끼시지 않겠다 하셨는데 이게 남북 공동 개최가 강원도만의 힘으로 되는 것만은 아니다 보니까 어떠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먼저 한번 말씀을 주시죠. 네.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평화적인 이슈 이 질문인데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강원도도 상당히 평화 이슈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어쨌든 얼마 전에도 논란이 있긴 했지만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연기론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셨는데 현재로서 다시 입장이 좀 번복이 되시거나 아니면 어떠한 입장이신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2024년 이제 그 청소년 올림픽 문제는 실제로 이제 강원도에서 독자적으로 개최한 할 수도 있다면 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가능하면 평창 올림픽처럼 남북 화해와 협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강원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이 문제는 결국 남북 간의 소통과 대화 그리고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게 뭐 이 동계올림픽, 청소년 동계올림픽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남북 간의 지금 이 냉각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원활한 협력과 공동 번영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언제나 중요한 일이고 이 청소년 올림픽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일에는 서로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 간의 내밀한 협력과 대화를 통해서 공통의 노력을 개시해야 이게 가능하지 우리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의지와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한미연합훈련 관련해서는 우리 안보 관련 참모들은 말하지 마라, 질문하면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 공직 후보자는 모든 면에서 검증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특별히 뭐 정부 결정에 혼선을 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말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연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지금 올해는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제가 세세히 말씀드리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만큼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이게 전작권 전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세 번째는 이게 실전 기동훈련이 아니고 도상훈련이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수준의 훈련이다. 네 번째, 이미 사실상 시작됐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내거나 하는 것이 오히려 이미 결정되고 물을 수 없는 상태에서 혼선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의 판단과 결정을 믿고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자 기자님, 도뉴스
네, 더뉴스 김준호 기자입니다. 아까 전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공약이나 실천을 추진하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강원도가 전체 일거리가 지금 3.3%밖에 안 됩니다. 일종의 대륙인데요. 그동안 많은 대선 후보들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공약하셨는데 사실 거의 안 되고 늦춰지거나 무기한 일이겠죠. 그래서 혹시 지금 강원도 관련돼서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나 공약이 있다면 좀 말씀을 세세하게 해주시고 아니면 좀 향후 무슨 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 네, 우리 김재홍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인구 규모는 그래도 이 출향 인사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남시장 선거에서도 우리 강원도 향후가 매우 조직이 잘 돼 있던데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아니다. 상당히 비중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규모나 비중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국민들의 이제 정치 의식 수준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눈 두 개, 귀 두 개, 입 한 개 가지고 살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눈이 1억 개고 귀가 1억 개, 입이 5천만 개다. 그리고 매우 정치인들보다는 판단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집단 지성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경기도에서 사실 경기도는 남부 지역이 1,000만이고 북부 지역이 360만 정도 됩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부 지역으로 산업 공공기관들을 전부 거의 예외 없이 다 옮기고, 또 북부 지역에 SOC 투자 예산이 더 많고, 또 남부와 북부 지역의 산업단지를 묶어서 동시 개발하면서 이 남부 지역의 산단 개발 이익을 북부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남부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하거나 그 때문에 저희에 대해 정치적 지지를 철회하거나 그러지 않는 걸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성남시에서 이제 분당구하고 이제 권시까지 이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한때는 분당시 독립운동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제 취임한 후 8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 분당 주민들께서도 나 성남 산다 이렇게 성남의 자부심을 가지고 독립 얘기를 아예 쏙 들어가게 되냈는데, 저는 그게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이라고 믿어요. 특히 이제 테리 방역도 이제 정부가 뭐 물론 매우 잘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 핵심은 우리 국민들만큼 정부 방침에 자기 손실을 감수해가면서 협조하는 국민들이 없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국민들이신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가 자원을 지금 당장은 비효율적이지만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대의에 맞게, 그리고 기회의 공평성을 기한다고 하는 이 공정의 원리라고 하는 것에 공감도가 매우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뭐 서울 강남의 어느 동네에 가면 동네 한 개의 지하철역이 13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 또 지하철을 갑니다. 당연히 BC가 높게 나오죠. 경제성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삽니다. 그러면 또 거기 또 사람이 몰려오고, 그럼 또 수요가 넘치고, 그럼 또 기반시설을 가고. 이게 지금까지 해온 우리나라의 발전 전략 아니면 또 해온 이제 재정 집행의 실태인데, 이제는 이걸 좀 방향을 전환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 점이 그러면 정치인들은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숫자가 많은 쪽에 표가 떨어지니까 숫자가 적은 쪽에 배제하자, 아니면 관심을 덜 갖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배제받는 억울한 지점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세요. 제가 계곡의 정비를 이제 하면서 사실 거기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 투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건 철거만 끝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민들이 왜 그 계곡 사람들 불법 저지르는데 그 철거하면 그만이지 거기다 왜 기반시설 투자하고 막 지원하고 그러냐라는 사람이 한 분도 없으세요. 그런 면에서 저는 강원도에, 또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뭐 전남이든 저기 뭐 경북이든 이 지방들이 지금까지처럼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게 장기적인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다.
저의 신념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당장의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국가 발전이나 우리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우리 국민들은 하시는데 정치인들이 무서워서 못하는 걸 제가 본 거죠. 국민들을 믿고 집단지성을 믿고 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또 전국적인 시각에서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정책, 산업 배치나 교육기관 배치 등의 균등성을 최대한 기해 나갈 생각이고 거기에 뭐 강원도라고 예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네, 다음 질의의 대장님께서 네, 뉴스와 신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와 신방 기자입니다. 저는 그 산업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까도 강원도 발전을 위한 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 게 있으셨는데 그 그린 뉴딜하고 디지털 뉴딜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할 때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강원 산업은 어떤 식으로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까? 특별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까 계좌이금 내용은 없는데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우리 미래 사회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에너지 대전환이죠. 에너지 대전환인데 지금까지는 화석 연료에 의존해 가지고 우리가 산업 경제를 꾸려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전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해야 되는데 그 신재생 에너지 중에 풍력, 태양광, 조력 이런 게 있는데 이 강원도는 해상 풍력 또는 육상 풍력 활용에 매우 유용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하면 재생에너지 생산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그게 그린 뉴딜의 핵심이죠. 우리는 앞으로 산업 경제 발전에서 에너지 대전환에 대비한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프라 투자, 그 다음에 미래 기술을 위한 과학 기술 투자, 또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 여기에 대대적인 국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공황을 극복했던 루즈벨트의 내용, 정책 내용을 보시면 질적으로 변화된 사상에 완벽하게 질적으로 다른 정책을 제시했죠. 지금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거의 똑같이 저는 베끼다시피 해서 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얘기되던 것인데 녹색 경제의 이름으로 그때는 말만 했던 거죠.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부터 소위 뉴딜 정책,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최근에는 휴먼 뉴딜까지 포함해서 이게 사실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같은 거죠. 여기에 이제 투자 규모가 제가 생각하는 또는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충분히 벤치마킹 할 만한데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 과학기술 투자, 교육 투자 그리고 이게 신산업과 산업 전환이 가능해지려면 사실은 규제 합리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포지티브 형식의 규제, 뭐만 할 수 있다, 요거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고 나머지 못함 이렇게 해놓으면 새로운 신산업이나 산업 전환 시대에 적응하기 불가능하죠. 그래서 규제 합리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한 규제는 써놓지 않은 거 외에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소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행정개혁까지 포함하면 이 과정에서 저는 상당한 새로운 성장의 기회 그리고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전환적 성장이죠. 전환의 위기를 활용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성장 전략, 전환적 성장인데 그게 강원도에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아까 디지털 뉴딜은 아무래도 이게 뭐 수도권이나 이런 데 비교를 해서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겠지만 강원도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의료 관련 공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의료기기 산업들 또 디지털 헬스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활용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지지하셨던 강원도민의원 이소정. 강원도민일보 이소라 기자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가 오랫동안 나왔던 기회 평등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강원도에도 청년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청년들은 아예 수도권 학생들과의 경쟁보다도 어떤 박탈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강원도 태백에서 광도 출신 아버지 아까 말씀하셨었어요. 큰형님들이 갔다고 했는데 진폐증 환자들도 많고 지금 태백 지역에는 지역 소멸 위기라고 해서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요 방안에 대한 요 문제에 대한 보관이 좀 있으신지 좀 네. 자, 두 번째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소멸, 이건 사실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문제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 경향성이 멈추질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의 이제 인구 감소죠. 인구 감소고, 또 젊은 세대들이 살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신생아들이 또 없고, 또 결국 노년층만 있다가 점점 사라지고, 아니면 서울로 이동하고, 결국 이제 지방 자체가 아예 소멸하는 그런 상황이 강원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사실은 통신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또 세계적 경쟁이 국제적 경쟁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 집중화라고 하는 게 사실 효율성을 가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모이지 못하게 칸을 친다고 하는 게 대책은 사실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울경 메가시티, 경남고 메가시티, 뭐 전남 광주 통합, 대구 경북 통합, 최근에는 충청권 통합, 그러니까 뭐 대전 세종 충남 충북까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자 그런 움직임이 생길 정도인데 문제는 강원도 경우가 참 답답한 거죠. 근데 그 다른 지방들도 이렇게 이제 대통합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그 통합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집중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그럼 대안이 뭐가 있을까? 저는 사실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매우 중요한 대안 중에 하나가 저는 농촌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언젠가 제가 이제 별도의 정책으로 발표하게 될 텐데, 뭐 지금 강원도에 중요한 일이라서 한 말씀을 좀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 1인당 그 국가 지원금이 대개 50만 원을 넘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슨 직불금, 보조금, 감세, 면세 뭐 이런 것들 쭉 다 합치면 대개 1인당 100만 원, 월 100만 원, 가구당 한 월 100만 원은 좀 넘는다. 1인당 한 50만 원이 넘는다. 그런 얘기고, 여기서 제가 공약한 것처럼 1인당 연 1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이제 2명 또는 3명의 농가들이 일단 국가의 지금 현재 기획된 기본소득만 해도 대개 한 월 20만 원을 좀 넘게 되겠죠.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청년이 혹시 있으면 뭐 있으니까. 그리고 농업 지원금을 일부라도 좀 정리를 하든지 해서 기본소득액을 좀 높여서 1인당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 30만 원? 초기에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만 하면 1인당 가구당 월 보통 한 6, 70만 원, 7, 80만 원 이렇게 소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다 약간의 이제 설계를 좀 더하면 뭐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대도시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을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추후에 이제 설계를 좀 보완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생계가 농촌에서 거주할 경우에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이 된다고 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에서 일자리 못 구해서 그 종이를 줍거나 아니면 뭐 정말 이력서 몇 개 150장 써놓고 세상을 하식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상당수가 아마 귀농할 테고, 또 그게 또 행복한 삶의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생계만 보장되면 그림 그리고 작곡하고 사진 찍고 뭐 이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것도 행복한 삶의 일부죠. 도시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집 사고 땅 사고 이렇게 사는 것도 삶이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행복하게 살겠다, 좋은 환경에서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기본소득을 제가 그래서 농촌 기본소득을 가장 청년 다음으로 두는 이유가 사실 이런 점 때문이죠. 그래서 농촌을 살리는 길, 지방을 살리는 길 중에 이게 100% 완벽한 이것만으로 충분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유용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경제를 살리는 길일 수도 있고 역시 지역화비를 지급할 때니까 해당 지역의 경제가 선순환될 때고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해당 지방에 대한 특수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 청년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문제를 접근할 때 그 문제 자체만 봅니다. 그 문제의 뿌리를 봐야 되거든요. 지방이 왜 소멸하느냐? 그럼 어떤 특정한 대중적 정책을 몇 개 하면 그냥 그게 해결이 되느냐? 안 되지요. 왜냐하면 뿌리를 고치지 않으면 그 뿌리에서 나온 줄기에, 가지에, 잎에 아무리 우리가 잎을 문제를 해결해도 계속 잎이 다시 날 테니까요. 청년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청년 문제를 직접 해결할 방법을 자꾸 요구해요.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청년만에 해당되는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성장을 못해서 경쟁이 격렬해졌고 경쟁이 격렬해지다 보니까 기성세대는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새로운 세대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할 기회가 없는 거죠. 진입할 기회가 적다 보니까 경쟁은 격화되고 불공정이 돼서 분노하게 되고 공정함에 대한 열망이 아주 커지는 거죠. 그리고 경쟁이 격렬해지면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도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나보다 내 다음 세대는 더 삶이 팍팍해질 것 같으니까 결혼 안 하고 출생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이렇게 드는 겁니다.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우리의 저성장이라고 하는 줄기에 그 다음에 저성장 때문에 생긴 기회부족이라고 하는 가지에 그 끝에 매달린 청년이라고 하는 취약 연령층의 잎 같은 것이다. 잎. 그래서 이 줄기가 흔들리니까 가지가 더 크게 흔들리고 가지가 흔들리니까 잎은 사시나무 잎 떨듯이 떨리는데 그 잎이 떨리지 않게 꿰매가지고 고정을 하면 잎이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 누구 듣기 좋으라고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을 회복해야 되고 성장을 회복하는 길이 있다. 첫째, 불공정, 불평등이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 이 양극화와 불공정, 불평등을 완화해서 그 속에서 자원이 좀 더 효율성을 갖고 사람들은 의욕 갖고 일할 수 있게 하면 성장이 회복될 수 있다. 1번, 공정성장. 2번,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적인 대전환의 위기를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만 일찍이, 조금만 더 과감하게, 조금만 더 많이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하면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 한 발짝 일찍 갈 수 있을 거고 그거는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죠. 끌려가면서 망할 것이냐? 우리가 조금 더 빨리 가가지고 우리가 선도하면서 기회를 누릴 것이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전환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자. 전환적 성장.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제가 전환적 공정 성장했더니 뭐 그리 어렵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어려울 게 없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결단이죠. 우리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교육 투자,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규제 합리화, 과학기술 투자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돈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정부가 뭐 지방이라 국채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투자를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 수확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두렵지 않습니까? 일부 이제 언론이나 야당에서 무슨 국가 부채가 천조가 넘어간다는 등, 50%가 넘어간다는 등 막 공격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저는 그래서 청년 얘기를 마저 돌아가면, 청년 문제 중에서도 지역 청년 문제는 더 심각한 거죠, 사실은. 맨날 그 어려운 청년 중에서도 지역 청년은 더 어려우니까요.
이 어려운 이유가 가중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성장을 회복할 때까지 내버려 두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좀 정책들을 해야 되는 거죠. 역량이라도 키워야 된다. 지금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갈 곳이 있는데 못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이제 ICT 기업들, 이 기업들은 사람이 없어서 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는 그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훈련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교육 체제를 바꿔야 돼요. 바꾸려면 돈이 들죠. 청년들 입장에서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에게는 그래도 연간 200만 원 정도, 한 달에 뭐 18만 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라도 하면 알바 안 하고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의 시드머니,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측면에 청년에 대한 혁신 역량 키우기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게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실 국가재정 중에 지금 저한테 계속 제안해 주는 게 이런 게 있는 거죠. 청년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 가서 역량을 키우는 게 아니라 경력만 만드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실제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리고 대학 가서 지금 학자금 이런 것도 나중에 본인이 돈 벌 때까지 좀 밀어주고, 그동안에 저리의 이자를 부과하고 나중에 돈 벌 때 갚게 해주자. 그래서 사실은 청년 시대의 1,000만 원하고 성공한 후에 40대의 1,000만 원은 또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 지원사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좀 많이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성장의 회복이다. 공정성의 회복이 중요하다.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초에 정해했던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아쉽지만 이것으로 이재명 아니 잠깐만, 그러지 말고요. 그저 요거 와서 기다려가지고 질문 한번 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분 계실 텐데 하십시오. 한 분만 더 그러면 한번 하지 말고 다 하세요. 없네. 인심을 썼어요. 네. 자, 그러십시오. 네, 우리 뭐 이재영 기자님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구체적인 질문인데요. 어느 이제 이재명 지사님 어느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권 주자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데 네. 지금 현재는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지사님이 방송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인터뷰에서 대선 주자들 중에 가장 껄끄러운 사람은 유시민 후보라고 얘기하신 적이 기억이 나고, 결국은 맞상대는 윤석열 후보이지 않겠냐라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요 이제 질문을 현 지지율 윤석열 지지율의 하락세와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정도로 내용을 잘 알진 않아서 더구나 제 자신의 문제라서 쉽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그런 한계를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에 페이스북에 쓴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으면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정말로 황당했던 게 성남FC라고 하는 성남시 소속 축구단, 시민구단이라고 그러죠, 보통. 성남시가 예산을 100% 지원하는 성남시 소속 소유 특수법인 성남FC하고 K스포츠 재단이 같은 거다. 그 시장이 직무를 하면서 K스포츠 성남FC가 후원 광고, 후원이 아니고 또 광고 매출을 한 거나 미르 재단이 후원금 받는 거랑 똑같다. 이런 성명을 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윤 총장님에 대한 평가를 싹 바꿨습니다. 검사로서도 무능하구나. 저는 검사로서는 유능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위험하고 악의적인 검사군요.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작을 하는 검사. 그게 악성 특수부 검사의 특성이거든요.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해서 죄될 증거는 만들고 죄 안 되는 무죄 증거는 숨기고 해가지고 결국은 목표대로 기소하죠. 그게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특수부, 악성 특수부 검사의 특성인데 공개적으로 성남FC는 미르재단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 수사에 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재명이 뇌물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는 걸 보고 이게 국정에 대한 무지나 부족함만 있는 줄 알았더니 본인이 담당하고 있던 영역의 전문성조차도 정말 수준 이하이거나 매우 악의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몰랐어요. 우리 법률가들의 일반 상식이 예산이 투자되는 국가 소유 법인하고 개인이 만든 그 재단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뭘 받았다고 하면 성남FC는 성남 시민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성남시 예산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런데 미르재단은 최순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적이냐 사적이냐의 결정적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목표는 이재명을 잡자, 이재명을 문제 삼자라고 하니까 같은 거라고 우기는 거잖아요. 특수부 검사,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께서 그래서 이게 이분의 본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페이스북에다 쓴소리를 좀 썼는데 그런 게 아마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도. 뭐 그 기대가 나쁘다거나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판단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시겠다고 국정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시니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국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쌓고 뭐 정책 대안도 만들어내고 한다면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선택 가능한 하나의 도구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얘기하시는 걸 보고 이거 공부를 좀 잘못하고 계시다. 이거 큰일 나겠다.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공부를 하려면 좋은 책을 보고 좋은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좋은 책이어야 되나 나쁜 책을 보고 나쁜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선생님을 좀 빨리 바꾸시라고 제가 공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해서 방사능 유출이 됐다는 건 전 세계에 그냥 삼척 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본인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죠. 일본의 극우 중에서도 극우에 해당되는 인사들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피해 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께서 그 주장을 하시는 걸 보고 정말 큰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아마도 우리 국민들께서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게 아닐까, 기대가 자꾸 떨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제가 결국은 누가 후보가 되겠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저도 상대가 또 제가 우리 측의 진영을 대표하는 선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되고 싶고 제가 된 다음에 상대가 누가 될까라고 예측을 해보면 그래도 역시 윤석열 전 총장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유는 사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일기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과거 지향적이고 퇴행적인 이 적폐 세력이 지배하던 정치를 우리 국민들께서 촛불을 들고 새로운 촛불 혁명 정부를 만들어냈죠. 다음은 촛불 2기, 촛불 혁명을 완성하는 2기 정부가 되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청산돼야 될 또 심판받은 세력이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귀의 근거는 그들이 유능하거나 아니면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세력이거나가 아니고, 그래서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의 그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유능함이나 아니 신선함이나 이것 때문이 아니고 심판론, 반발 심리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론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좀 약간 예를 말씀을 드린다면 정치는 발광체가 하는 건데 항성이 하는 건데 행성이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 행성 또는 반사체가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지금은 사실 반사체적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반사체 크게 제일 큰 게 제가 보면 윤석열 전 총장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측면에 기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윤 전 총장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근데 뭐 세상이라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바뀌면 누가 제일 끌끌었냐라고 한다면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신가요? 전 의원이신가요?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 제일 좀 이렇게 센 후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질문을 살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원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이재명에 대한 관심도 계속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